제 이 세션은요, AI를 활용한 이제 물류 기술에 대한 사례 그리고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텐데요. 테크타카 양수영 대표님이 주제 발표를 해주시고요. 그 명창국 LCNS 넥스트 풀피먼트 담당 상무님과 남영수 밸류랭큐 대표님 그리고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우리 엄지용 커넥터스 대표가 함께 해줄 예정입니다. 양수영 대표님은 뭐 잘 아실 거예요.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서 쿠팡에도 계셨고 또 아마존의 또 개발자 출신이시고 해서 아실 만한 분들은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양수영 대표님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두 개가 나오네요. 네. 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는 좀 젠AI 쪽이랑은 좀 멀어요. 많은 분들이 또 젠AI 쪽을 다뤄주셔서 저는 오히려 좀 AI의 뭐 역사, 히스토리, 그 다음에 어떻게 진화해 왔고 지금 현재 어플리케이션들과 물류에서 어떻게 응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먼저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드리면요. 저는 위스콘신 대학에서 전기공학하고 컴퓨터공학 이제 복수 전공을 하고 그 다음에 코넬에서 이제 컴퓨터공학 석사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존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개발을 했었고요. 개발자로서 이제 일을 하다가 2016년도에 제가 쿠팡에 입사하면서 이제 물류 시스템 쪽에 대한 리딩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뭐 WMS, TMS, 그 다음에 SCM 쪽 뭐 이런 쪽에 대한 개발을 진행을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2020년도에 퇴사를 하고 테크타카를 창업해서 물류 시스템 쪽으로 저희가 이제 뭐 비슷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휴먼과 AI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주제를 맡았을 때 이제 저도 오랜만에 AI 공부를 다시 하고 뭐가 있었지? 젠 AI 말고 뭐 AI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지라는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때 느꼈던 것들이 이제 제가 코넬에서 AI 수업 첫 수업을 딱 들어갔을 때 교수님이 저희에게 했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컴퓨터나 CPU가 인간의 뇌보다 빠른데 왜 못 만드냐? 이건 너네가 못하는 거다. 라는 말로 시작을 했었어요, 강의를. 그래서 그게 되게 임팩트가 강해서 지금도 기억이 나서 약간 지금 하드웨어의 스펙과 우리 뇌의 스펙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속도 차원에서는 확실히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초당 연산 처리 속도로 CPU 같은 경우에는 한 뭐 10의 13승 정도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하면 사람은 1000개밖에 연산을 처리하지 못해요, 초당. 근데 그러면 이제 교수님 말이 맞나? 그럼 정말 우리가 부족해서 이런 인공지능을 못 만들고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고 좀 더 찾아보니 이제 유닛으로는 그래도 좀 비빌만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트랜지스터, 이제 반도체 안에 트랜지스터 수로 따지면은 또 컴퓨터가 10의 13승 정도 있고, 저희가 이제 그 저희 뇌에 있는 뉴런이라든지 아니면 시냅스까지 합치면 좀 압도적으로 많기는 해요. 근데 뉴런의 숫자만 했을 때 저희가 한 10배 많고, 그러면 정말 속도만 우리가 속도나 이런 것들을 다 봤을 때 우리가 만들 수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결국 여기서 많이 차이가 또 나더라고요. 이제 하나의 유닛이 처리할 수 있는 인풋과 아웃풋에 대한 수량이 사람은 반대로 되어 있는데 사람은 1000개가 가능하고 이제 컴퓨터는 뭐 동시에 할 수 있는 것들이 1에서 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얼마나 많은 병렬 처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이제 나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멀티태스킹이 안 된다고 하지만 우리가 말을 하면서 뭐를 보면서 밥을 먹으면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신경에 퍼지는 그런 것들이 다 병렬 처리돼서 우리가 감정도 느끼고 신경도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사실 병렬 처리를 되게 잘하는 시스템의 뇌를 가지고 있고 컴퓨터는 아직까지는 직렬에 강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데이터 용량에 대해서도 이제 기억력, 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모델 그 안에 이제 저장되어 있는 공간을 따지면 페타바이트 정도 된대요, 사람이. 근데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컴퓨터는 요즘은 테라바이트지만 이제 기가바이트 정도를 따졌을 때 여전히 한 100만 배 정도의 이제 데이터 용량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뭐 지표를 비교해 보면 아 다행이다. 그래서 뭐 우리가 못 만드는 게 당연한 거구나라고 인지를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차이를 결과적으로 보면 단순 처리는 확실히 컴퓨터가 빠릅니다. 하지만 유닛 수로는 인간이 압도적으로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렬 처리로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컴퓨터 코어라는 얘기 있잖아요. CPU에 지금 뭐 옥타 코어 아니면 뭐 헥사코어 뭐 이렇게 나오긴 있지만 그래봤자 이제 10개 뭐 열 몇 개의 코어로는 병렬 처리를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 AI, ML을 하시는 머신 러닝을 하시는 분들이 GPU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지금 뭐 병렬 처리할 수 있는 CPU들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지만 GPU를 사용하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개로 이제 병렬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GPU를 사용하는 것이고, 대용량은 이제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100만 배, 테라바이트면 1000배, 기가바이트 기준으로 보면 100만 배 정도 인간이 더 많이 저장을 하고 있는데 그 용량을 저장하려고 하면 페타바이트의 데이터를 쓰는 것도 가능하고 머신 러닝이나 AI를 개발할 때는 씁니다. 하지만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쓰다 보니까 연산의 속도도 당연히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 교수님의 말이 이제 장난이었다라는 건 좀 인지를 했고, 그러면 지금 AI가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를 한번 보면 1950년도에 알렌 튜링이라는 이제 그 과학자가 그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 보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전쟁에서 이제 암호 해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컴퓨터를 만들었는데 그때 그 사람이 이제 테스트를 만들어요. 이제 언어 기준으로 이제 어떻게 AI의 지능을 테스트할 수 있는지. 그때부터 AI들이 많이 발전을 해왔는데 이제 66년도에 엘라이자라는 처음 챗봇이 등장을 하게 되고 당분간 한 80년대까지 다 침체기가 오게 됩니다. 결국 이 침체기가 오는 이유는 하드웨어의 한계 때문에 오게 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뭐 몇 바이트 아니면 킬로바이트 수준의 메모리와 저장 공간을 가지고 우리가 뭐 AI를 만들어 본다고 했었다면 결국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결정들이 이제 그 가지의 수가 그렇게 많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 시대의 AI가 그때도 딥러닝이고 뭐 이런 뭐 뉴럴 모델들이 존재를 했지만 사실 곽강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AI가 두 분야로 나뉘어서 하나는 이제 고전적인 AI와 하나는 이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딥러닝 모델의 AI로 나뉘게 되는데 1990년도에 이제 딥블루가 이제 체스를 승리하면서 고전 AI가 조금 더 곽강을 받다가 2010년이 넘어서부터 이제 딥러닝 모델들이 확장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제가 아마존에서 일을 했을 때도 사실 몇백 메가라도 줄일 수 있는 걸 기반으로 개발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몇백 메가라도 우리가 덜 쓸 수 있다고 하면 팀 하나를 스핀오프 해가지고 개발자들한테 그거를 개발하게 만들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개발자들이 여기 계시다면 뭐 용량이나 CPU 속도에 대한 건 거의 고민을 안 하고 개발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죠. 그래서 11년부터 이제 시리 아니면 왓슨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14년도에 알렉사 아마존의 비서가 나오고 이제 17년도에 알파고가 이제 등장하면서 되게 전 세계가 좀 놀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18년도에 이제 이런 일들이 있어서 그런지 이제 유럽에서는 윤리 지침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제 AI를 만들 때 어떤 윤리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을 하게 되고 2022년도에 이제 챗GPT가 나오면서 또 큰 바람이 불고 최근에 뭐 일론 머스크가 AI 개발을 좀 중단을 해야 된다라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 앞서 설명 주셨는데 AI가 어떤 AI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아는 뭐 머신 러닝의 뭐 딥러닝의 모델의 AI도 존재하겠지만 저는 AI의 이제 다양한 것들을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AI의 타입을 보면 총 4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Reactive Machine, 그 다음에 Limited Memory, 그 다음에 Theory of Mind, Self-Aware 그렇게 있고 이제 머신 러닝의 타입으로 가면 Unsupervised Learning, Supervised Learning, Reinforcement Learning이 있는데 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제일 많이 쓰였던 것들이 Reactive Machine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2010년 전까지 이제 이런 Reactive Machine의 반응형 AI는 어떤 주어진 환경 내에서 최적의 결과값을 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 내에.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뭐 경로 최적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통 Reactive AI를 통해서 개발이 되어 가고 있고요. 이메일 스팸 필터나 아니면 넷플릭스 컨텐츠 추천 아니면 체스 게임 AI 이런 것들이 이제 반응형 AI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Limited Memory AI라고 부르는데, 결국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을 해서 주변의 환경을 조금 더 분석할 수 있는 그런 AI라고 봐주시면 돼요. 데이터와 이벤트를 주기적으로 받아서 그 모델이 계속 진화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진화하는 과정이 뭐 실시간은 아니겠지만 이제 진화를 계속 하면서 자기 자신이 더 나은 패턴이나 분석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리미티드 메모리 AI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저희가 주로 볼 수 있는 게 자율주행, 응답, 그 다음 챗봇, 그러니까 챗GPT도 여기에 한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럼 그 다음에 AI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연구 단계에 있는 AI들이에요. 결국 궁극적으로 AI를 만든다는 것은 사람과 똑같은 구분이 안 될 정도의 이제 지능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 AI가 이제 Theory of Mind라 그래서 사람의 감정이나 이런 그 인식을 하는 거죠. 결국 이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 이 사람이 지금 겁에 질렸나. 그러니까 AI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마음 이론 단계의 AI로는 뭐 감정 인식이라든지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맨 마지막 단계에는 결국 AI가 자기 자신의 자아를 갖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모델 하나하나가 로봇 하나하나가 똑같은 모델로 생성되는 게 아니라 각자의 모델로 생성이 되는 거죠. 결국 뭐 예술을 한다고 하면 뭐 화가나 작곡가나 뭐 작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똑같은 뭐 비슷한 챗GPT가 어떤 답을 내릴 때 뭐 다른 답을 내릴 수 있는 것처럼 그 모델 자체가 하나하나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자기네 자아를 가져가는 그 단계가 Self-Awareness AI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사실 이걸 생각하면서 터미네이터가 생각은 나서 집어넣었어요.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결국엔 자아가 생기면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게 최우선순위가 되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어떤 수단이든 가리지 않게 진화를 하게 되는 게 결국 터미네이터의 내용이었다 보니까 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응용도가 있을까요? AI 지금 제가 뭐 말씀드렸던 4가지 AI가 있다고 하면 응용할 수 있는 곳은 저는 이제 크게 3가지, 근데 뭐 제너레이션까지 생각한다고 하면 4가지인데 옵티마이제이션하고 클래시피케이션, 그 다음에 프리딕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최적화를 할 수 있는 AI들이 존재하고, 식별을 할 수 있는 AI들이 존재하고, 예측을 할 수 있는 AI가 존재하고, 최근에 이제 제너레이션, 이제 생성을 할 수 있는 AI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하나씩 설명을 이제 물류 관점에서 드린다고 하면 캐패시티 옵티마이제이션도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왼쪽에 보시면 이제 물류센터 자체에서 이제 어떤 특정 렉에만 물건들이 몰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 균형을 잡아서 우리가 만약에 옵티마이즈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반응형 AI로 저희가 개발을 할 수 있고, 그 이유는 이 센터 자체가 최적화하기에는 환경 자체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환경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개발을 하는 것은 훨씬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가지의 수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상품의 카테고리와 그의 특성들, 그다음에 우리 렉의 빈 공간과 무게를 어떻게 나눠서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룰만 있으면 이거는 저희가 쉽게 지금 기술을 최적화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생각날 수 있는 건 컨테이너 로딩도 결국엔 배를 어떻게 균형을 잡느냐와, 이제 비행기 같은 경우에도 균형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뭐 연료를 어떻게 보낼지, 뭐 그 에어로다이내믹스적으로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물류적으로 입힐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류센터 내에서 들어오는 피킹 오퍼레이션, 결국엔 동선이에요. 예를 들어 지금 저희 아르고 시스템의 WMS 화면인데 이제 물류센터를 지도화해 놨어요. 저희는 그 이유는 결국 지도화해 놔야 특정 아일에서 특정 렉에서 다음 렉까지 가는 데의 거리나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기반으로 물류센터가 뭐 3만 평인데 그 안에 뭐 2,000명이 있으면 그 각자의 작업자들이 어떻게 작업을 할당받아서 나눠서 해야지 제일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지, 그거를 이제 연산해줘서 각자의 동선을 짜주는 것까지 저는 반응형 AI로 저희는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패킹에서도 AI는 쓰는데 이거는 사실 2개를 다 써요. 패킹에서는 간단하게 룰 기반으로 어떤 제품들을 패킹해야 된다라고 나뉘어지면 이제 몇 개의 박스로 어떤 부자재로 들어가야 되는지가 나뉘는데, 여기서 이제 약간의 ML이 들어가는 부분은 파손인 것 같아요. 뭐 예전에 이제 다녔던 회사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지금 특정 회사에서 뭐 세제를 주문하시면 별도로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제 파손율이 높은
상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제 같은 경우에는 파손이 높다 보니까 이게 파손됐을 때 같이 포장된 상품들이 같이 파손돼서 손해를 보는 과정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특정 제품들은 파손율이 높거나 하면 그거는 별도 포장으로 보내는 거를 이제 학습하도록 하는 시스템들도 존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운송단에서의 최적화하면 이제 경로 최적화겠죠. 경로 최적화 또한 많은 부분이 있는데 저도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러닝에서 강화학습으로도 제가 개발은 전 회사에서 한번 해봤어요. 한 5% 정도의 효율이 나오긴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상용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기사분들이 꼭 그 법적으로 모든 걸 다 길을 지키고 가시진 않으세요. 그래서 한 번씩 일반 통행을 어기시기도 해서 이제 그분들이 아는 경로가 더 최적화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런칭을 못했습니다. 한 10% 이상은 나와야 우리가 런칭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주어진 교통의 우리가 정보들, 그 다음에 지금 길의 정보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속도, 뭐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네트워크를 짰을 때 훨씬 효율적으로 운송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식별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까 스캔딜 오셨다고 하셨는데 바코드가 제일 큽니다. 사실 쿠팡에서도 제가 일을 했었을 때 바코드 인식이 되게 낮았던 적이 있어요. 근데 원래 기계가 인식률이 낮을 수가 없는데 분기 처리되다 보니까 되게 많은 것들이 바코드가 손상이 되거나 그러면 이제 못 읽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2D 바코드를 옮겨야 된다라는 말들도 많이 했었고 그 프로젝트를 리딩하기도 했는데 끝내지는 못하고 나와서 아쉽네요. 근데 바코드를 인식하는 게 왜 중요하냐? 결국 우리가 물류를 처리할 때 바코드를 인식하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그 오토스캐너나 오토소터의 비용을 생각해 보시면 되게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뭐 저희도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진짜 단순한 카메라로 우리가 바코드 인식기를 만들어서 소분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한 단계 더 넘어가면 결국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이제 상품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이 나올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제품인지 왜냐하면 물류센터를 생각해 보시면 제일 비싼 작업 중에 하나가 스캔 작업이에요. 근데 스캔 작업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오출고가 날 수 있고 미스가 날 수 있고 재고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우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 클래시피케이션을 잘 할 수 있다고 하면 스캔 작업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중간 과정에서. 그래서 아마존은 사실 이거를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CTV로 인식을 해가지고 이 상품을 옮길 때 이 사람이 옮기는 이 상품이 어떤 상품이다라는 걸 확률적으로 계산을 해서 스캔을 안 하고 출고를 내보내는 과정들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당연히 물류센터 내에서의 작업 효율은 올라가고 비용은 내려가겠죠. 네. 그 다음은 이제 로보트죠. 이제 로보트가 나와서 피킹을 할 수 있느냐. 근데 이 로보트가 피킹을 하는 것도 정형적인 주어진 상품들만 한다고 하면 쉬워요. 박스들 스큐가 3개다 라고 하면 훨씬 쉬운데 정말 스큐가 다양하게 10,000개, 20,000개 있는데 그 중에 스티커도 있고 약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있다고 하면 실수를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인식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24시간 그냥 인력이 아닌 로봇가 소분하는 단계까지 가려면 상품을 인식하는 그 단계에 AI가 훨씬 더 많이 발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운송 쪽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건 다 리미티드 AI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리미티드 메모리 AI인데 로봇이나 자율주행이나 드론 배송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떻게 가야 되는지가 이제 환경 자체가 계속 바뀌잖아요. 주어진 한정된 환경 내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계속 학습을 해야 됩니다. 어떤 패턴이라든지 신호등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장애물, 내가 예상하지 못한 것들이 계속 튀어나올 수 있는 것들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리미티드 메모리라고 부르는 것이고 거기서 이제 딥러닝이나 이런 기술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 예측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측 단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제일 큰 건 수요 예측이에요. 예전에 한번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수요 예측이 1%가 오르면 vCPU가 거의 50원 이상이 내려간다. 그러니까 수요 예측이라는 것이 vCPU가 이제 변동 유닛당 커스트라고 하면 물류에서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하면 수요 예측이 1% 올리기가 되게 어려운 건 맞아요. 정확하지도 않은 경우도 많고 하지만 얼마나 우리가 디맨드에 대해서 많이 아느냐
우리가 재고를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사실 재고 없는 게 베스트이긴 한데 그게 부정확하기 때문에 저희가 재고를 많이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디맨드 포캐스트에서 프리딕션으로 이제 저희가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AI, 뭐 ML을. 그 다음에 이제 지역별로 나눠주는 기술들도 이제 결국에는 지금 시대가 빠른 배송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더 빠른 배송을 하기 위해선 물건이 수요가 있는 목적지에서 근접해야지만 빠르게 배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우리가 분석을 해서 소분을 이미 미리 분배를 해놓느냐가 중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물류는 결국 운송수단이 필요하다 보니까 뭐 트럭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배도 있을 텐데 인스펙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차가 어떤 상황에서 운전을 했고 운전한 사람이 어떻게 운전했느냐에 따라 뭐 타이어를 더 빨리 갈아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엔진 오일을 더 빨리 갈아야 될 수도 있고 이런 인스펙션들도 결국에는 지금 IoT 기술과 ML 기술들을 활용해서 자동화하는 회사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근데 ETD와 ETA, 그러니까 Estimated Time of Departure랑 Arrival인데요. 결국 내가 보낸 상품이 언제 출발하고 언제 올 수 있는지가 뭐 선박에서도 그렇지만 라스트 마일에서도 되게 중요합니다. 뭐 언제까지 주문을 해야 우리가 처리해서 언제까지 물건을 상품을 갖다 줄 수 있다. 이런 계산들이 되게 머신러닝으로 많이 풀리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현재 물류에서는. 그래서 저희 회사 짧게 설명드리면 이커머스 쪽에서 이제 이런 OMS, WMS, 그 다음에 TMS, SCM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저희가 궁극적으로 목표하고 있는 부분은 이커머스 셀러들이 어떤 물건을 팔 때 물류에 대한 고민을 다 안 하고 저희가 그런 디맨드 포캐스트서부터 주문이 들어와서 주문을 분배하는 과정, 그 다음에 물류센터에서의 작업과 배송까지 다 처리해드리는 걸 목표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생겼는데 발표까지 잘하면 반칙 아닙니까? 예, 바로 패널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이 패널 토론 진행은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커넥터스 엄지용 대표가 모더레이터 역할을 해주실 거고요. 패널 토론자 우리 명창국 상무님, 그 다음에 남영수 대표님, 예, 앞에 자리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첫 번째 세션에서 현장 질문이 있으면 그 질문자에게 선물을 드린다라는 코멘트를 드렸는데 송 교수님이 어기셨더라고요. 엄 대표님, 예, 진행하실 때 선물 잊지 마십시오. 네, 나오네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 오늘 그 세션 진행을 맡은 비욘드엑스의 엄지용이고요. 그 김철민 대표랑 같이 이 행사를 주최한 회사의 각자 대표를 맡고 있고, 개인적으로 맡고 있는 부분은 그 커넥터스라고 하는 그 콘텐츠 멤버십 서비스를 네이버 안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쪽에 있는 콘텐츠를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행사 진행 전반은 김철민 대표가 좀 도맡아가지고 중심으로 진행을 했는데, 저는 어떻게 좀 도우미로, 돈이 안 드니까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행사 진행을 하는 용병으로 지금 차출돼서 자리하게 됐습니다. 생성 AI 좀 굉장히 생소하죠. 저도 좀 생소해가지고 좀 많이 챗GPT나 이런 서비스들을 이용해보긴 했는데요. 뭔가 되게 우연일까요? 이미 커넥터스 구독하신 분은 제가 어제 잠깐 커뮤니티에 공유해 주셔서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어제인가 저한테 한 제 지인인 아마존의 그 브랜드 유통하는 판매자분이 계세요. 그 업체 대표님이 갑자기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야, 아마존이 이상한 걸 하고 있대요. 그래서 뭘 하고 있냐라고 보니까 링크를 한 2억 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상품이 다르거든요. 같은 브랜드가 판매하는 서로 다른 뷰티 제품들이었는데 중간에 아마존이 썸네일을 끼워 넣은 거예요. 이미지 썸네일을요. 이 썸네일의 내용이 뭐냐 보니까 그 서로 다른 인종의 그 여성 모델 3명이 포즈가 살짝씩 다른데요. 뭔가 바르고 있어요. 근데 바르고 있는 거에 이 재질이라고 할까요? 이 선크림을 바르면 조금 짙게 나오는 것들, 그리고 좀 그 발림 조금 뭐 얇게 발리는 뭐 이런 제품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살짝 이미지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존이 이거를 녹아다르려면서 각자 모델한테 서로 다른 제품 발라주세요, 포즈 다르게 취해주세요 하면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지는 절대 그러지 않겠죠.
네, 실제로 이게 보니까 사실 제가 그 네이버나 쿠팡에 판매도 한번 해봤는데 이 상품 이미지를 찍는 게 굉장히 곤혹스럽거든요. 이미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오는 거는 사실 상관이 없을 텐데 또 이게 저작권 이슈나 이런 것들이 걸릴 수 있으니 제가 좀 이거 어떤 상품 이미지가 잘 팔릴까를 생각을 하면서 사진을 찍고 올리는 과정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저는 사실 상품 한 30개 정도밖에 안 팔았어요. 그런 저도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많이 파시는 분은 한 몇천 개, 몇만 개씩 올려서 파실 거고 이게 사실 플랫폼 단위로 보면 몇억 개가 올라가거든요. 이런 이미지들을 AI가 만약에 해결을 해가지고 생산성으로 올려준다면 굉장히 이게 파괴적인 것이 아닐까. 그리고 또 그게 되게 개인화가 돼가지고 어떤 고객들이 좋아할 만한 이미지를 노출시켜주는 단계까지 생성 이미지를 활용을 한다면 이건 굉장하다라는 생각을 살짝 하게 됐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 행사의 내용들 앞서 기술적인 이야기도 했고요. 활용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요. 여기 기술은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뭐 토큰 단위로 가금을 한다 이러는데 돈을 뭐 얼마나 쓰면 이걸 어떻게 이용하느냐는 결국 저희들의 역할인 거죠. 그 역할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분들이 고민이 있는 것이고요. 아마 여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도 뭐 양수영 대표님도 발표하실 때 AI 전반에 대한 생성 AI뿐만 아니라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생성 AI를 꼭 집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퀘스천 마크가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 퀘스천 마크를 사실 해결하기 위해 저희가 오늘 이런 자리를 열게 된 거고요. 오늘 저의 질문도 어떻게 하면 이 생성 AI를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찾는 어떤 과정으로 좀 질문을 준비를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중간중간에 제가 청중분들한테 한번 여쭤볼 텐데요. 그때 한번 궁금증이 있다면 함께 해결하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준비한 질문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꽤 있는데요. 제 질문들이 모두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질문이 끊기면 제 질문을 꺼낼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좋은 질문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챗GPT를 잘 활용하는 법으로 흔히 이야기되는 게 좋은 질문을 하는 거더라고요. 한 번 질문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얘가 답변을 하면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질문을 그 안에서 보내고 하면 처음에는 이 친구가 뭔가 제약이 걸려가지고 못 말하던 것들도 슬슬 이야기하는 단계까지 유도를 할 수 있더라고요. 되게 재밌죠? 저는 오늘 그거를 인공지능이 하지 않지만 사람인 제가 할 거고요. 그 자리에 좀 여러분들이 좀 같이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담으면서 각각 대표님들 오늘 되게 재밌는 구성입니다. 서로 영역들이 좀 다 달라요. 일단 양수영 대표님은 아까 잠깐 소개를 해주셨지만 물류 전반의 소프트웨어 그냥 하나의 풀필먼트라는 키워드로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커머스 물류와 관련된 WMS, TMS 그리고 SCM과 관련된 솔루션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판매를 하고 있고요. 실제 아마존에도 계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한번 제가 양수영 대표님께 드리고 싶은 게 일단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생성의 AI는 어떻게 좀 활용이 될 수 있을까. 사실 물류 이야기를 했지만 방금 아마존 이야기도 했으니까요. 커머스 관점의 이야기도 살짝 곁들여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실제 아마존에 또 계셨거든요. 아이고 죄송해요. 네, 그런 이야기도 함께 곁들여 주시면 좋을 거고 아직도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일단 뭐 CS 뭐 이런 데서 활용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 하려면 너무 비싸대요. 그거 일일이 다 대응하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누가 하시더라고요. 뭐 그런 측면 한계점도 한번 같이 이야기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려운 질문인데요. 사실 젠 AI 통해서 물류에서 어떻게 적용할까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이제 몇 가지 떠오르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사실 물류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저희가 배송을 할 때도 사실 어떤 특정 그 장소에 못 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 배송을 해야 되는 로케이션이 있는데 그 로케이션이 예를 들어 아파트가 아닌 경우에는 찾기 되게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사들 사이에서도 서로 이제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딜리버리 앱 안에서 이제 배송 팁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음성으로 이거를 더 표현해 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생긴 곳들을 찾아가 봐야 돼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게 이제 그냥 GPS점 딱 하나 찍어 놓고 거기서 주차하고 간다기보다는 명확하게 더 잘 설명해 주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류센터 내에서도 사실 어떤 오류가 나거나 실수가 일어날 때 이제 기계가 스탑할 때 그냥 알람이 울리죠. 띠 하고 알람이 울리는데 왜 스탑했는지 이런 것들을 인식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최대한 빠르게 인식할 수 있게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풀어준다고 하면
그러면 챗GPT도 좀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생산성도 올라갈지 않을까 생각은 들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제가 초반에 오프닝으로 아마존이 생성 AI를 이용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또 아까 저기 다른 미디어 대표님이랑 이야기 나누니까 오늘 무슨 오피셜로 기사가 났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좀 생각을 하세요? 괜찮으신 것 같아요? 커머스 쪽에서는 활용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커머스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물건을 판매해야 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 컨텐츠를 제너레이트 하는 데 있어서 모델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똑같은 제품을 사람이 뭐 수작업으로 다 발라본다거나 입어볼 필요 없이 생성을 해낸다거나 그런 배경을 다 바꿔본다거나 이런 앞으로 우리가 커머스를 할 때 좀 더 인터랙티브하게 뭔가 생성된 그런 그 컨텐츠를 접하면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듭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그 네이버나 카페24 같은 커머스 솔루션을 주로 하는 회사분들 많이 참석을 하셨는데 아마 이런 부분에서 더 많은 고민을 좀 진행을 하고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요. 자연스럽게 또 시간이 저희한테 한 20분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다음 그 패널분 소개를 드리면서 같은 질문을 좀 이어가 볼게요. 두 번째로 그 참가를 해주신 그 남영수 대표님은 밸류링크유라고 하는 국제 물류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 양수영 대표님은 사실 B2C와 관련된 시스템을 운영을 했다면 대표님께서는 조금 더 범위가 먼 B2B 산업에 초점을 맞춘 그 물류 플랫폼들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간략하게 또 처음 나오셨으니까 밸류 링크유에 대한 소개 한번 살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과연 이 생성 AI를 그 플랫폼, 그 물류 플랫폼 그 중에서도 국제 물류로 연결되는 플랫폼 안에서 어떤 식으로 좀 활용을 고민을 할 수 있을지 의견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밸류링크의 대표를 맡고 있는 남영수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B2B만을 하는 건 아니고요. 예, 모든 물류 자체를 플랫폼 안에서 운영을 시키겠다라고 설립을 하는 회사다 보니까 지금 오늘 주제로 나온 챗GPT도 저희 회사 비즈니스에는 굉장히 밀착도가 좀 높은 그런 개념이고 그런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오프라인 중심의 물류를 조금 더 개선하자는 게 이제 저희들의 가는 방향입니다. 챗 GPT 나오면서 사실은 오늘 오신 분들이 비즈니스적인 테크니션보다는 비즈니스맨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챗 GPT를 어떻게 좀 설명을 해드려야 좋을지를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챗 GPT는 그냥 AI 모델 중에 하나하고 저 LMM 모델이 100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류랑 LML을 연결할 수 있냐라고 하면 연결 못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LMM하고 물류 데이터를 연결하려면 같은 클라우드 위에 있어야 되고요. 마스터 데이터도 통합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데이터를 인식을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물류 비즈니스에 지금 챗 GPT가 굉장히 밀접하게 와닿냐라고 하면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도 AI를 적용할 수 있냐? 적용하고 있습니다. 뭐 DHL이라든지 아까 얘기 나오는 많은 회사도 그렇고 저희 회사도 AI 기반으로 해서 돌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상하시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플랫폼 안에서 다 적용이 되는데 그거를 챗 GPT랑 연결하는 과정은 불가능하다. 근데 챗 GPT를 이용할 수 있냐라고 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일반론적인 방법론하고 똑같습니다. 마케팅, 세일즈, 컨텐츠 제작, 챗봇, 뭐 CS 이런 영역에서 우리 데이터랑 연결이 안 돼 있는 그만의 데이터만을 가지고도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데이터를 연결을 했을 때는 또 그거에서 조금 더 순도 높은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서 연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저희 양수영 대표님 말씀하신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 AI 기술 기반으로 해서 사실은 물류 비즈니스 안에 굉장히 깊게 들어와 있고 그거 자체를 준비하는 과정들을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데이터의 한계성들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왜냐하면 우리만의 나만의 데이터를 가지면 최적화하는 것 자체가 한계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자기만의 데이터를 가지고 사실은 AI를 돌리고 있다 보니까 한계점을 가질 수밖에 없어서 그런 것들이 물류 쪽의 데이터도 먼저 공유가 되고 그것을 AI 모델링 돼 있는 것과 연결을 했을 때 조금 더 효과가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앞선 그 첫 번째 세션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결국 뭐 생성 AI든 뭐 그냥 AI든 이걸 돌리기 위해서는 결국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잘 많은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사실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맥락으로 좀 들렸고요. 예, 또 같은 맥락의 이야기들 또 첨언을 해주실 게 있다고. 예. 예. 저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얘기를 할 때 맨 끝단은 자동화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AI를 제일 잘 이용하는 거는 자동화되어 있는, 무인화 자동화되어 있는 업종은 AI를 굉장히 잘 이용하고 있고요. 맨 첫 단이 뭐냐면 데이터 생성 부분이에요. 데이터 생성을 해서 데이터를 모으고 거기에 데이터를 모으는 과정에 IoT라는 게 도입이 되고요. 빅데이터가 형성이 되고 거기에 AI가 도입이 되고 자동화가 되는 과정. 그러다 보니까 중간 과정들을 준비를 안 하면 사실 끝단의 과정들을 이뤄나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과정들을 DT를 준비하시는 회사 쪽에서는 이 앞단서부터 데이터를 생성하고 그걸 모아가는 과정부터 잘 준비를 하시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그 사이에 사실 청중 질문들이 꽤나 많이 올라왔어요. 제가 좀 진행을 나쁘지 않게 했나 봅니다. 아까보다 훨씬 많아서 기분이 좋네요. 제가 준비한 질문을 꺼내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공통 질문으로 준비한 거는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분은 그 LG CNS라고 사실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많이 이미 같은 파트너로 그 최적화와 뭐 자동화와 관련된 작업을 이 회사랑 같이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물류센터와 관련된 많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어떤 융합을 해가지고 최적화를 만들 것이냐, 프로세스를 만들 것이냐를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명창국 상무님 먼저 그냥 간략하게 좀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이 생성 AI를 이 물류센터의 자동화 영역에서 좀 어떤 식으로 좀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는 LG CNS에서 넥스트 풀필먼 스마트 물류 사업을 하고 있는 명창욱 담당입니다. LG CNS 제가 맡은 사업은 특히 이커머스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풀필먼 센터를 자동화해내고 더불어 이제 지능화해내는 이런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가장 큰 화두로 꼽는 단어가 있는데 이제 하이퍼 오토메이션, 완전 자동화. 이 화두를 가지고 또 주안점을 가지고 드라이브를 좀 걸고 있습니다. 왜 이런 화두가 뽑아졌냐면 작년에 저희 회사가 수주한 많은 사업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상당히 규모가 되는 센터의 자동화 사업들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몇 면을 이렇게 들어와서 왜 취소됐을까 이유를 보니까 심각한 인력난, 구인난 이것들이 실제 계획이 되는 그 센터가 오픈을 하더라도 인력이 수급이 안 돼서 실제 목표라는 생산성을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런 문제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실제 우선협상 과정에 있던 사업조차도 그 문제 때문에 취소가 되는 상황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물류센터의 자동화라는 게 많은 부분 이루어졌습니다. 분류의 중심, 소턱이라는 자동 어떤 설비를 활용한 분류 중심, 그리고 컨베이어, 분류된 이후에 화물들이 컨베이어를 타고 이송을 하게 돼서 뭐 상차하는 존까지 가게 되는. 근데 센터 안에서의 프로세스를 놓고 보면 단순히 분류와 이송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보관도 해야 되고 피킹도 해야 되고 포장도 해야 되고 그 전에 검수도 해야 되고 이런 전 영역을 들여다놓고 보면 기존에 뭐 랜덤 스토어 방식이라든가 어떤 알고리즘의 최적화 기법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했지만 여전히 인력에 의존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 의미에서 하이퍼 오토메이션 완전 자동화로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로봇 기술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피킹, 이 피킹을 위해서는 피킹 로봇들 많이 연구가 됐습니다. 앞선 세션에서 우리 롯데 글로벌 로지스 진천 물류센터 소개하셨지만 거기에 저희가 파트너사로서 실제 이 화물을 분류해낸 하루에 뭐 150만 파슬까지 분류가 되는데 실제 화물차가 접안을 하고 동시에 접안 대수가 뭐 80대, 100대가 되면 그 접안이 되는 그 앞에 사람이 서서 100명의 사람이 서 있겠죠. 화물이 이형화물 이상한 게 오거나 큰 게 오거나 작은 게 오거나 구분을 해서 각각 그거에 맞는 소턱이 라인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냅니다. 이게 전형적인 어떤 택배 메가업 센터의 방식이었는데 이것들을 진천 메가업 센터에서는 딥러닝 기반의 AI 비전 기술을 활용해서 자동으로 분류를 해주고 그 100명의 사람을 생략화해내는 이 작업들을 했고요. 이게 불과 한 2, 3년 내에 이루어진 작업들입니다. 근데 이 기술을 가지고 저희가 피킹 로봇에 활용을 해내려고 봤더니 딥러닝을 가지고
피킹을 해보니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딥러닝을 가지고 피킹 로봇한테 완벽하게 무게 중심을 잡고 어떤 팔에 관절에 자세를 잡게 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는 이것들을 GPT-3가 챗 GPT로 굉장히 각광을 받게 된 배경에도 강화학습이라는 게 굉장히 주요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피킹 로봇한테 기존 딥러닝 기반의 기술이 아닌 강화학습을 가지고 무게 중심을 찾아내고 관절의 모양이라든가 이런 자세들을 학습시켰더니 딥러닝 기반의 그 학습 과정이 필요 없이 수천종의 어떤 화물들을 집어낼 수 있게 되는. 그래서 한 3주 전인가요? 저희가 오토메이션 월드라는 전시회에 이 강화학습 기반의 랜덤 피스 피킹 하는 로봇을 전시를 했었습니다. 챗 GPT한테 이것이 이렇게 가능할까요? 물어봤으면 예라고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이걸 진작 알았으면 돈과 시간 낭비 안 하고 바로 적용하는 상황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완전 자동화로 가는 이 과정에 굉장히 어려웠던 요소들, 센터 안에서의 랜덤 피스 피킹이라든가 믹스드 팔렛 다이징, 다양한 화물들을 팔렛 위에 이렇게 쌓아내는 기술이라든가 또 다양하게 쌓여있는 화물들을 드러내는 딥팔렛 다이징 기술이라든가 이런 요소의 자동화가 필요한 영역에 말씀드리는 로봇 기술, AI 기술, 5G 간의 어떤 통신 기술도 마찬가지로 잘 접목이 돼서 하이퍼 오토메이션으로 가는 길이 있을 것 같고요. 이 생성형 AI, 저는 물류센터의 레이아웃을 그려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그 과정상에 아까 말씀드린 강화학습이라는 그 꼭지를 딱 뽑아내면 당면 과제들을 해결하는데 단기적으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사무님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또 추가적으로 준비한 질문이 있었는데 그 질문 내용이 사실 기존에 있는 AI의 굉장히 큰 한계점으로 많이들 이야기했던 게 피킹 영역, 이커머스에 있는 수많은 상품들을 어떻게 일일이 학습해가지고 잘 피킹하게 만드느냐, 또 이게 표준화가 안 돼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과제라고 많은, 제가 최근에 서울대 AI연구원 교수님들 만나가지고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솔루션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좀 전해주신 것 같고요. 네. 사실 그 사이에 질문이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이상 제 질문을 하는 거는 참가자분들, 온오프라인 참가자분들에게 신뢰가 될 것 같고, 빠르게 그 다음 질문들로 좀 공통적으로 좀 다룰 수 있는 질문들로 먼저 넘어가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세션의 주제가 그 최적화죠? 그리고 최적화 관련된 것들로는 이 수요 예측에 대한 역량을 어떻게 확충을 할 것이냐, 많은 업체들이 좀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심지어 저는 그냥 이거는 불가능하다, 얼마나 어떻게 덜 틀리느냐의 게임인 거지, 사실 수요 예측, 완벽한 수요 예측은 가능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실무자분들한테 들었는데요. 이런 관련된 질문들이 정말 많았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실제 이 세 분도 각각의 영역에서 이 수요를 어떻게 하면 잘 매칭을 하느냐, 이게 플랫폼이든 시스템이든 모두 중요한 영역일 것 같은데요. 먼저 양 대표님부터, 이건 사실 테크타카가 준비하는 SCM 솔루션에 되게 주력으로 포함된 기능이잖아요. 한번 어떻게 좀 이 수요 예측 그런 기능을 고도화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예측에 제가 발표에 다 넣지 못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판매에 대한 수요 예측은 정말 판매된 상품과 그 시즈널리티를 분석해서 통계적으로 저희가 뽑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하지만 그 퍼센테이지가 낮더라도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과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그 대응을 하는 거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그렇다고 50% 미만으로 내려가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요 예측이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정말 0.몇 프로 아니면 몇 프로씩 증가는 되겠지만, 데이터가 적어도 의미는 있다고 생각하는 수준의 예측은 나오고 있습니다. 1년치 이상의 데이터가 쌓였을 때, 그 판매 데이터가 쌓였을 때 판매에 대한 수요 예측이 있고, 또 하나 물류적인 수요 예측은 결국 센터 안에서의 카파시티 수요 예측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오늘 물동량이 주문이 들어오는 거 기준으로 여기서 정말 아웃바운드를 다 쳐낼 수 있는지, 아니면 미스가 날 것인지. 오늘 미스가 날 거면 미리 알려줘야 되거든요. 아니면 미리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그걸 구하기 위한 수요 예측을 몇 시간 단위로 계속합니다. 이제 내가 예상했던 수요가 이 물류센터에 A, B, C라는 물류센터가 있으면 각 물류센터마다 내가 예상하는 수량이 있는데 그 이상이 들어오면 갑자기 4시간이든 추가 8시간이든 사람을
모셔와야지만 작업을 처리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요 예측이 별도로 또 따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데이터는 되게 간단하다면 간단해요. 주문에 들어있는 데이터 기반으로 저희가 예측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역별로 예측을 하려고 하는데 지역별로 그걸 더 쪼개버리면 accuracy는 당연히 더 낮아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AI보다는 좀 더 통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추가로 한 두어 개 질문이 이 데이터와 관련된 거를 또 물어봤어요. 이 현재 그 아르고가 가지고 있는 수요 예측에 필요한 데이터, 수요 예측뿐만 아니라 되게 다양한 그냥 최적화에 필요한 데이터를 개별 기업으로서 좀 확보하기가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좀 이거를 좀 좋은 양질의 데이터를 대량으로 좀 확보하고 계시는지 이런 질문이 하나 아까 있었습니다. 여러 개가 그 데이터에 관한 게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얼핏 봤을 때 일단 저희가 파트너십을 맺고 그 데이터를 받아서 이제 모델을 생성해서 제공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외로 아까 젠 AI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결국 이 하나의 상품의 각도마다 우리가 데이터를 받아올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 생성해내서 더 데이터를 학습시킬 수 있지 않을까. 사실 데이터가 부족할 때 우리가 슈퍼바이스 러닝을 할 때 데이터가 부족할 때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약간 스큐시킵니다. 그래서 약간씩 그 변형을 준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또 학습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젠 AI가 또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얘기하다가 방금 들은 것 같아요. 네. 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남 대표님께도 같은 질문 드릴게요. 아마 이게 CJ는 들어가셨으니까 CJ가 아니라 남 대표님께 하신 질문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밸류링크도 결국 국제물류에서 이 매칭 포인트를 만드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또 이전에 또 한진해운이라는 되게 국내 최대 선사에서 근무한 경험도 있으시고요. 어떻게 하면 이 선봉량과 그 화주들의 균형을 어떻게 좀 맞출 수 있는지 수요 예측 관점에서 이 플랫폼을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관점의 이야기를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저희는 어차피 거점 내에서 하는 풀피먼트 센터나 아니면 웨어하우스 쪽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운송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요. 운송 중심에서 말씀을 드리면 포캐스트를 안 하게 하면 됩니다. 포캐스트를 안 하게 한다는 것 자체는 내 앞단에 있는 정보를 내가 보면 돼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물류의 각 단계가 국내 운송, 해외 트러킹, 그다음에 국제 운송의 해상 항공, 그 다음에 창고 모든 데이터가 다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내가 들어올 데이터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포캐스트라는 거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맨 앞단은 당연히 고객의 포캐스트가 들어가야 되겠죠. 포캐스트라는 거 자체는 말씀하신 대로 그냥 판매자 포캐스트는 사실은 LMM의 또 다른 하나의 모델. 그러니까 AI 모델 중에 포캐스트는 또 별도로 있는 거고요. 근데 물류 관점에서 고객의 데이터가 들어온 다음부터의 모든 데이터는 하나에서 흐르게 하면 됩니다. 그것을 위해 가지고 플랫폼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를 하는 거고요. 플랫폼이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아직 트레이딩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트레이딩은 저희 회사는 트레이딩이 무료입니다. 판매자도 돈을 안 내고 구매자도 돈을 안 내는데 그 하는 이유가 SCM을 통합 관리하자는 의미에서 그거를 무료화를 시켜놨고요.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거를 무료화시킨다는 얘기를 5년 전부터 했죠. 여태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영원히 지킬 거고요. 내 앞에 있는 데이터와 내 뒤에 있는 데이터를 중간에서 연결을 해나가면 포캐스트 자체가 필요가 없고요. 그러면 최적화라는 것 자체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데이터를 보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제. 이게 하나의 싱글 윈도우 체제에서의 돌아갈 수 있는 물류 최적화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을 위해서는 챗 GPT도 사실은 비자가 학습이 아니라 자가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들어가서 계속적으로 그거를 튜닝을 하고 뭔가 새로운 거를 넣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학습을 하는 과정증을 거치는 것처럼 플랫폼 역시도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시면서 그런 것들이 계속 튜닝되면서 더 퀄리티 높은 그런 데이터들이 흘러갈 수 있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같은 질문을 또 사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수요 예측이라는 굉장히 물류업계에 되게 오랜 난제인 것 같습니다. 이건 사실 커머스 업계의 난제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데이터 확보라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엮여 있기도 하고요. 물류업체 스스로 수요 예측을 잘할 수 있느냐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하는데 이 어떻게 보면 이 물류 최적화를 위한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는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LG CNS 입장에서는 고객사의 이 수요 예측 고민을 어떤 식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주고 있나요? 네.
실질적으로 저희는 적용이 되는 서비스를 깊게 고민을 했고요. 한 4, 5년 된 것 같습니다. 올해 신성장 4.0 정부에서 발표한 과제도 보면 MFC라는 과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들어가 있고,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 도심 물류라고 하는 개념이죠. 근데 이 마이크로 풀필먼트 MFC를 하기 위해서 중요하게 꼽히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안에서 처리되는 주문의 건수가 한 10,000건은 정도가 돼야 ROI 투자에 대한 효율이 나오겠더라. 그리고 그 10,000건을 채우려고 보니까 거기는 한 화주사가 점유가 하는 게 아니고 공유를 해야겠더라. 그리고 그 공간은 기존에 이런 층고가 낮은 도심에 있는 건물 말고 한 200평, 300평짜리 땅을 사서 물류센터에 적합한 센터를, 이것도 이제 정부의 법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행히도 많이 완화가 되려는 부분이 보입니다. 그래서 더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간 안에 뭐 1,000만 종 스큐 넣을 수가 없습니다. 뭐 편의점에서 한 2,000, 3,000종 스큐 정도 저장하고 그 주문이 들어왔을 때 대응하면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그 공간의 제약 때문에. 그랬을 때 수요 예측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해내고 적용하는데, 실제로 LG CNS가 직접 뭐 편의점 사업을 한다든가 이커머스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서 데이터를 얻는 데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파트너십을 맺고 이런 방향성 MFC를 같이 하는 고객분들의 데이터를 받아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예측해보고 시도해보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네, 세 분 답변 감사하고요. 너무 금세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가지고 사실 되게 온라인에 더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 모든 질문을 소개드리진 못했어요. 대신에 이 인터미션 시간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못다한 질문들은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오프라인 분들 질문을 전혀 못 받은 게 너무 좀 아쉬워가지고 한 시간을 좀 몇 분 더 활용해도 괜찮을까요? 5분. 네. 한 분 정도 네, 하시면 질문하실 게, 너무 이 얘기는 꼭 이 자리에서 좀 풀고 싶다 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쉬시고 싶은 강한 의지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럼 따로 이야기 나누고 싶은 걸로 제가 알고, 이따 인터미션 시간 활용해가지고 세 분 대표님께 한번 인사 나누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 참가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오늘 못다한 이야기, 시간이 너무 짧은데 못다한 이야기는 저희 커넥터스 콘텐츠로 내일 또 뉴스레터로, 이건 공짜예요. 저희가 월 4,900원 받는데 공짜로 오늘 내용은 정리된 걸로 올라갈 예정이니까요. 많이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다음 세션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